특무법인 요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글로리의 현실 버전 사건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명이 밝혀지면서 표혜림 씨의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표혜림 씨가 이제 초중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동창생 몇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뒤에서 때리고 또 뭐 변기에 머리를 막 밀어넣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까지 그 부분을 두고 뭐 학교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냐, 증거가 또 남아있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 측의 입장도 완전히 뭐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약간 반박? 다투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좀 표혜림 씨가 올렸었죠. 뭐 보배드림, 네이트판 이런 데서 올리기도 했는데, 2023년 이제 3월 2일에 이제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거를 좀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 이제 전국 그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됐고, 이 표혜림 씨가 더글로리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내가 당한 거를 저렇게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좀 얻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긴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이렇게 공개한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워낙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함으로써 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교 폭력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셨던 것 같고요. 표혜림 씨는 지금 학교 폭력에 관련된 공소시효를 없애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법으로서 다스리는 현재 법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청원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법조계에 되게 오래된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사시 공부를 할 때 저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해도 잘 피해서 숨어 있으면은 처벌을 안 하겠다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세요, 두 분? 공소시효라는 게 공부할 때는 뭐 법적인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긴 한데,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언제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둘 거냐라는 건데, 공소시효가 너무 짧게 돼 있다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한 10년이 지나서 어떤 중요한 증거, 20년이 지나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수사를 못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난 것만 갖고 그렇게 사건을 종결해서 되는 거냐, 이게 정의에 부합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는 지금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황이죠. 그런 법령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면 그걸 꼭 다른 범죄들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럼 공소시효가 도대체 왜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 교과서나 일단 원칙들은 그래요. 옛날에 있던 일 같이 들춰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파헤치고 한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근거로 삼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떠나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이제 공소시효에 정한 기간 동안 범죄자가 처벌을 안 받고 계속 뭐 도망 다니든 뭐 했든 그 기간에 범죄자들은 충분히 고통을 받아서 그거 역시 응당 형벌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일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개인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공소시효랑 비슷한 걸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민사소송에서. 이거는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안정성을 들어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당사자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뭐 해태했든 뭐 실수를 놓쳤든 고의로 해태했든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둬서 처벌을 안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 예외로 규정하는 법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면서 이런 법들이 점차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학폭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냐, 언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적 합의를 세심하게 거치긴 해야겠죠.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는 표혜림 씨가 입었다는 피해 내용이 입증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은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 있어요? 맞았다는 뭐 멍든 사진, 맞는 상황에 대한 녹음, 적어도 이제 목격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봐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폭행, 협박 이런 경우는 객관적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는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가해자와 표혜림 씨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게 확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이제 가해자들이 너 명예훼손 하지 말고 너 피해에 대해서 올린 글 빨리 내려라 라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좀 드러났어요. 그 표혜림 씨가 이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용기를 낸 표혜림 동창생 이런 분이 유튜브에 그 가해자들의 얼굴, 신원을 다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미용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론이 나빠지면서 그 막 악플이 달리고 그쪽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해서 지금 그 미용 일하시는 분은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개명을 하신 분의 현재 이름까지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표혜림 씨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닌데 이거를 표혜림 씨가 그 명예훼손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표혜림 씨가 직접 하지 않은 그 영상 게재를 표혜림 씨가 책임져야 되느냐? 당연히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좀 표혜림 씨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표혜림 씨는 직접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친구분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이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기를 선의로 도와주려는 친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부당하다고 인식을 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저희 뭐 공소시효 얘기한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하냐, 적절하냐, 이 부분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법학회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했다.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서 처벌받는 게 과연 적정하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고, 다만 그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또 그렇지 않다고. 진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가 몇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미국을 포함해서 서양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그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진실을 얘기한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SNS 상에서 그 명예훼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들 관련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는데 누구냐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거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범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어떤 것이 죄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형벌을 처하는 게 맞느냐는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빠지게 된다면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두고 유엔에서 국제인권법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걸 처벌하는 현재 법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느냐, 개정을 하라고 공고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도의 규정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전 여자친구랑 이제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전 여자친구가 되게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어. 이거를 헤어져서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막 떠들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창피하겠죠. 근데 이게 진실이라면 처벌을 못해?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그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한 사람의 사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두 가지 자유가 약간 이제 대립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중립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제 목적을 가진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그 형법상 조문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공익 이렇지 않아도 어떤 작은 규모의 단체라도 그리고 그 와중에 비록 사익을 위한 측면이 약간 껴있어도 주된 부분이 공공의 이익이다 라고 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좀 폭넓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조금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표혜림 씨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조금 가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표혜림 씨가 이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거를 이제 빨리 발견이 돼서 조치가 돼서 생명에는 위협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혜림 씨가 좀 이번 사건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세상에 알린 만큼 가해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적절한 처벌을 받고 또 이걸 계기로 좀 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최근 이슈되는 사안을 갖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